자, 국내 이슈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광수 민정수석이 전 민정수석입니다. 낙마를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자리에 오광수 전 수석 예. 왜 검증이 안 됐을까? 친구라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검증 자체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 성격의 대선이었기 때문에 그전 같은 경우에 인수위를 꾸려가지고 그 내에서 수많은 검증들을 하고 그럴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딱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당선증 받고 바로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 절차 자체가 없었어요. 있을 수가 좀 없는 상황에 예, 그 최소한의 검증 같은 것도 이제 없이 돼버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 특수통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임명을 할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를 한 바에 따르면은 검찰 개혁 철학을 함께하는 인사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검찰 개혁용으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이 민정수석을. 왜냐하면 검찰 특수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또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검찰 특수통이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쪽을 선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잘 아는 사람을 쓰겠다. 그다음에 내 동기고 내가 이 사람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 이제 이 사람을 딱 세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쉽게 말하면 EJ 이런 전술로 이제 갖다 쓴 거란 말이죠. 일종의 이 사람으로 타인으로 인해서 타인을 제압하는 그렇죠. 오랑캐를 제압하는 검찰을 그 잡으려면 방식이네. 검찰을 네. 잘하는 사람 써야 된다. 예. 그다음에 나랑 동기고 뭐 그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을 딱 앉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줄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나온 것들이 굉장히 성질이 상당히 좀 악질이거든요. 아내가 보유한 토지 건물을 지인에게 명의 신탁해서 차명 관리해온 거예요. 예. 빼돌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걸 재산 신고해서 누락을 한 겁니다. 2012년에서 2015년 동안에. 이게 뭐야? 공직자가 이래도 되는 건가? 아. 이제 뭔가를 갖다 감추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법을 동원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시절, 그러니까 2007년인데 저축은행에서 친구 명의로 또 차명 대출을 해요. 이건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건 알잖아요. 검사를 한 사람이 차명 대출이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차명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불법이란 걸 알면도 불구하고 검사만 직분에 있으면서 이런 걸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게다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민정수석 자리거든요. 네. 민정수석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인사검증. 그렇죠. 공직자 비리 잡아내고 인사검증하는 것 말이죠. 그 밑에 이제 그 산하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어가지고 뭐 누구 사람 쓸 때 인사검증하는 업무를 관할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울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임명 4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아니 왜 이렇게 쉽게 물러나지? 아니 사실 민주당 사람들한테 이런 건 흠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봐 지금. 이게 흠이나 되느냐 말이죠. 그럼에도 쉽게 딱 물러났던 이유는 뭐냐면은 안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하.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검찰 출신이거든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특수통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그 강성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의혹도 실제로는 그쪽에서 제기한 거예요. 그쪽 비난이에요. 아. 그러니까 바깥에서 비판이 오기 전에 먼저 민주당 내에서 왜 검찰 특수통을 쓰느냐. 예.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검찰 특수통을 쓰느냐. 옛날에 검찰 개혁한다고 누굽니까? 윤석열 썼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폭로한 것도 이 비리를 폭로한 것도 실제로는 그 친민주당 매체들이에요. 친여 매체에서 이걸 갖다 폭로를 했거든요.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비판을 하려고 하다가 지들이 막 비판하고 있는 멀뚱하고 있는 상태에 내부에서부터 벌써 비판이 올라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깥에서 비판이 오면 내부에서 막아주면은 실제로 돌파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부터 비판이 나와버리니까 버틸 수가 없는 데다가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지금 인사청문회 계속 시작되거든요. 예. 국무총리부터 장관 쫙 있잖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 날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매번 그 방탄으로 그냥 매번 방탄 치다 보면 비난을 받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 영 아닌 사람은 내쳤어. 이러니까 김민석은 좀 통과시켜줘. 이렇게 되는 그런 심리죠.
그 뒤에 오는 더 큰 허리케인을 그렇죠.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 주사처럼 하나 딱 쓴 거고. 아, 그래서 쉽게 이 사람이 이제 물러났던 거라고 봐요. 네. 자,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그냥 작은 산들바람이었다면 강한 회오리 바람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자, 교수님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어떤 정치자금 의혹인지 아빠 찬선지 청와대 석사 학위 의혹인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돈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까 임종석이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김민석하고. 그러니까 곧또래잖아요. 곧또래 사람들이 해먹었던 그 스타일, 전형적인 스타일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임종석도 왜 그때 출마하려다가 딱 접었잖아요. 종로에다 방까지 얻어놓고 못 나왔잖아요. 예. 그건 바로 뭐냐면은 가세현인가? 여기서 그 딸내미, 딸의 그 인스타그램 이걸 갖다 깠거든요. 근데 도저히 그 엄청나게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 친구가 보통 해외 여행을 하는데 온갖 명품들 다 걸치고 해외 여행 세상에 안 돌아다녀 본 데가 없더라고요. 다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화로운 지금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쓱 하고 출마를 갖다 접고 그다음 딸도 이제 그걸 인스타그램에 내렸잖아요. 요번에 그 아들도 김민석 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싹 내려버렸더라고요. 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폰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운동권들의 문제인데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그 국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워낙 그 주류였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자체가 부자인데다가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냐면은 돈을 번다 하더라도 큰 굿즈를 크게 탁탁탁탁 그것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예. 탁탁탁탁 이러는데 이쪽 운동권 출신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돈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양아치스럽게 이걸 뜯어내요. 예. 그게 요번에 이제 드러난 거고 결국 스폰서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시기적으로 보면 한 세 개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 거는 2002년입니다. 서울시장 출마해서 SK에서 뭐 했습니까? 2억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뭐 2억금 큰 돈 아닌 것 같아도 당시에는 그 웬만한 그 평균 초봉이 신입사원 초봉이 180만 원이었거든요. 180만 원이면 그걸 갖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9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액수고 지금으로 따지면 한 4억 정도, 4, 5억 되겠죠. 그런 돈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영수증을 이거는 사실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서울시장 나갔는데 당에서 정치자금을 받아오라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날 준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당을 준 거고 내가 뒤집어 쓴 거다. 뭐 이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 그 선거 출마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해명을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은 게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게 실수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으로 그 사건으로 결국 재판받고 유죄 판결을 받잖아요. 예. 그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SK 측에서 아예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수증 처리는 불가능하다. 왜 불법이니까. 기업에서 돈 쓸 때 함부로 쓰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횡령 내지는 뭐가 돼요? 배임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에서 함부로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하면 되잖아요. 계좌이체를 안 하고 뭘로 했습니까? 현금으로. 상자. 근데 그때가 5만 원권이 없었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쇼핑백에 담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모 의원에 따르면은 그때 뭐 나한테 그러더라고 모 의원. 지금 의원이 아닌데 의원 될 뻔했죠 이번에 공천 못 받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갖다가 그 돈을 받았다는 거야 참여정부 때. 근데 그 백화점 쇼핑백 있잖아요. 거기다 예. 10,000원권을 딱 넣으면 2,000만 원이 들어간다라더라고 백화점. 그래서 그걸 갖다 의원들이 다 돌려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2억이에요. 그럼 이게 몇 개예요? 10개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놓고서 그 다음에 SK 측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구린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는 거예요?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현금을 전달했던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것은 영수증 처리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불법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뭘 받은 겁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또 해요 그 짓을. 그러니까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그 다음에 강모 등 3명에게서 7억 2천인가를 받습니다. 예.
근데 7억 2천을 받는데 이거 강모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후원회장까지도 하죠, 이 사람. 후원회장까지 하고 지금 요번에도 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때 7억 2천을 어떻게 받았냐면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받고요. 거기다 홍콩 달러하고 미국 달러가 막 섞어가지고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로 이게 떳떳한 돈이라고요. 계좌 이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뭐 엉뚱 뭐 차명을 이용해가지고 받고 뭐 등등등등 이게 이제 구린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뭐가 나온 겁니까? 유죄 판결이 나오고 결국 7억이짜 몽땅 물어내라.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벌금까지 빵 맞고 그랬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또 9명한테서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차용증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차용증인데 사람 이름만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씩 해서 9천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모 씨한테도 한 5천 정도 받은 네. 것 같아요. 4에서 1억 4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일단은 뭐 자기들 말로는 이자를 냈다고 하는데 그걸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통장 까봐야 돼요. 통장으로 정말 이자가 갔는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상환 기간이 지났잖아요. 상환 기간이 지났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갚았는데 이 꿔준 사람들 있잖아요. 400만 원씩 500만 원씩 고액 후원을 해요 또. 이거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내가 돈을 꿔줬는데 상환 기간까지 안 갚으면 그 독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독촉이 들어가야 되는데 독촉하기는커녕 그 사람한테 400만 원, 500만 원 또 정치 자금 뭐 그 정치 후원을 하면 이건 합법적이겠죠. 500만 원까지는 후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그 돈은 사실 받을 돈이 아니다라는 거죠. 받을 생각을 한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2020년에 마이너스 5억 8천이었거든요. 재산 신고할 때 마이너스 5억 8천입니다. 근데 지금 재산 신고를 한 거 보니까 2억 1,500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차액이 얼마냐면 8억이에요. 5년 사이에 8억이 늘어났거든. 근데 세배를 다 합치면 5억이 돼요. 그 세배를 다 그냥 아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5억이 되는데 플러스 3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세비 받아가지고 한 게 5억인데 그 다음에 이제 현금 2억. 그 다음에 카드하고 현금 2억을 썼고, 등등, 추징금 다 내고 이래가지고 이게 숫자가 안 맞아버려요. 낸 게 더 많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빠진 게 뭐냐면 월세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아들 학비, 이건 빠진 거예요. 예. 그래도 몇 억이 비잖아요, 지금. 뭐 2억 이상이 비는 겁니다. 이걸 빼더라도. 그런데 아들을 갖다 그 비싼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거기 등록금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코넬 거기다가 대학입니다. 네. 등록금만 보내는 아니잖아요. 생활비가 들어가고 미국이 얼마나 반값 비쌉니까? 이것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1억은 들거든요. 못 들어도 1억 이상, 2억은 든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 그 국제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때까지 이건 늦지도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처가 줬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예. 어쨌든 그런다 하더라도 돈이 벼요. 그러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안 맞는 숫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죠. 돈 문제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국힘의 주진우 의원이 아주 날카롭게 잘 짚어내고 있거든요. 예. 이거 근데 요청해야 됩니다. 너 계좌 내놔라. 그 다음에 증빙해야 되거든요. 같이 증빙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청문회를 갖다가 지금 이틀 하느냐, 3일 하느냐 갖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뛰고 있다. 이러면서 시간 끌고. 그래서 이틀만 딱 넘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믿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뭐가 나왔냐면 이제 어머니 명의의 또 빌라 또 나왔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어머니 명의의 빌라인데 그 지역의 어떤 그 건설업자인 것 같아요. 그 건설업자인데 어머니 빌라가 있는데 거기 그 건설업자가 갑자기 그 전세를 들어와요. 2억을 주고. 예. 그 전세를 들어왔다. 근데 보통 전세 계약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살려는 집이면. 전세 계약을 할 거면 보통 5년 못해서 그렇죠. 2년 하잖아. 2년, 예. 3년, 5년 해야 되는데 딱 1년만 합니다. 그 다음에 1년도 안 채우고 2달 만에 또 나가요. 2달 만에 나가버리고 이건 또 뭐지? 아니 생각해봐요. 건설업자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전세 2억짜리 빌라에 왜 들어가? 이상하지 않아요? 황당하잖아요. 전입인가요? 그러니까 그 전세금을 빙자해서 또 돈을 갖다 준 게 아니냐라는 거고. 이 사람이 건설업자니까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도 몰아주고 이런 거 한 게 아니냐는 이제 의혹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지 가야 되는지 좀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정치자금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2002년에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김대중이었거든요. 예. 2002년에 자기 신분이 뭐였어요? 집권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예요. 아. 근데 검찰에서 뭐하러 표적 사정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다음에 법원에서 뭐 합니까? 다 그 확정 판결 난 거거든요. 예. 확정 판결 나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또 뭐 억울하게 당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2018년도 그러고 보면은 문재인 정부네요. 그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2억인가? 야 잠깐만 뭐였더라?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잠깐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나가버렸는데 헌금을 2억을 했단 말이에요. 예?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자기가 아니 뭐 그렇잖아요. 지금 추징금 내느라고 돈을 껐다라고 좀 그러는 거잖아 이 사람들한테. 예. 그 1억 4천 왜 어디다 썼어라고 했더니 추징금 나옵니다. 중가산세가 나온대요. 예. 이게 늦어지면 안 내면. 그래서 그걸 갚느라고 썼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돈이 쪼들린 사람이 2억을 교회에다 헌금을 해?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오. 2억을 헌금을 해? 생각을 해봐. 예. 내가 돈이 많아도 2억은 큰 돈이란 말이죠. 이 큰 돈이란 말이죠. 그걸 헌금을 해? 그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쪼들리면서. 예. 그렇다면 그 돈들이 다 뭐야? 내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받은 돈이다. 이건 너무나 뻔한 거고. 그래서 국힘이 얼마나 이제 쪼아댈 수 있느냐, 얼마나 이제 많은 사실들을 밝혀내느냐,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민심 별로 안 좋죠. 민심은 안 좋은데, 여기서 밀리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리수를 두고라도 돌파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앞에 오광수를 갖다 쉽게 내준 것 같아요. 예, 내가 예. 볼 때는. 아하. 교수님 혹시 뭐 칭화대 관련해서는 뭐 좀 추가적으로 아는 사안이 있어요? 칭화대도 그거는 이제 그 학력 문제잖아요. 네. 학력 문제인데 그거 뭐 10달인가 그것만에 이제 학위를 받는데 그 사이에 자기는 여기서 한국에서 그냥 온갖 거 다 하고 있어요. 뭐 선거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예.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느냐? 부산시장도 출마를 네.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거기 돌아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것도 또 하나의 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들의 그거 입법. 예, 입법. 고등학생이면 저 표절 방지 뭐 이래 가지고 입법을 했는데 뭐 입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홍영표 의원인가 그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구에서 자기도 애들이 그냥 해가지고 뭐 법안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입법을 해달라 그랬다더라.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질문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발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보통은 그런 겁니다. 근데 예. 했잖아요, 지금. 예. 했고 발의가 됐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예. 국회에서 정식 과정을 겪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과정을 겪는다는 국회 입법조사처라든지 국회에서 인력들이 동원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뭡니까? 이게 법안이 이제 발의까지는 뭐랄까 쉽게 말하면 본회의까지 넘어가지는 못한 거죠. 왜냐 말이 안 되는 법안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표절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학계에 규약이 있어요. 이걸 법으로 규제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입법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애들이 그래 아유 착해 기특해 하고 그래 잘 봤어 돌아가 이럴 문제인데 자기가 아들이니까 그걸 해가지고 이제 올려준 거고 동료 의원 자기가 하기 뭐하니까 동료 의원 예. 하면서 자기가 이름만 올린 이런 형식을 빌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형식을 해가지고 일단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로 넘기거나 이럴 경우에 뭐가 되냐면 국회 인력들이 국민 세금으로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이 지금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누가 봐도 스펙 쌓기잖아요. 스펙 쌓기고 또 하나는 뭐냐? 누가 봐도 스펙 쌓기인데 여기에 뭐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는 측면이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 이런 스펙 쌓기 아무나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국회의원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예. 거죠. 이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국 사태랑 또 비슷한 측면도 있고 조국 사태랑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국 사태 때 이런 것도 안 했던 거예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위조를 해버린 거고. 예. 얘들은 형식은 갖춘 거야. 그런데 우리가 딱 볼 때는 그래 형식은 갖췄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그거는 너 아빠 찬스 쓴 거 아니냐라는 윤리적 비난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한편으로는 뭐냐? 이게 사실은 입법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건 딱 잘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결국은 무리하게 자기가 예. 발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발의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올라가는데 실패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뭐가 사용된 겁니까? 공적인 자원이 사용된 거예요. 자기 사적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아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글을 올렸는데 고등학교 때 휴학을 하고 홍콩 대학의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프로그램에서 인턴으로 7개월간 또 공동 저수를 했고 그걸 뭐 출간을 했다 돼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휴학한 적이 없고 홍콩 대학의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고 그때 함께 공동 출간했다는 교수는 전혀 또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 교수님?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마 또 그 하나 그 스펙 쌓기를 했는데 이건 좀 가짜로 한 것 같네요. 이런 건 좀 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김민석이 계속 해명을 하긴 하거든요. 해명을 하긴 하는데 뭔가 어떤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이 숫자 있잖아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고 그다음에 저게 해명이 맞다라면 해명의 자료들 있잖아요. 공적인 자료들을 냅니다. 가장 간단한 건 계좌예요. 네. 계좌고 아까 그 전세금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추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딱딱 이게가 맞는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지금 봐가지고는 내가 볼 땐 약간 해명을 좀 포기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뭉실하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거 해명하라 그랬더니 엉뚱한 거 들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약간 그런 식의 초점 흐리기 내지는 오징어 먹물 작전을 좀 쓰고 있거든요. 예. 그걸 날카롭게 끼어 들어가서 간단합니다. 숫자예요. 들어간 게 있고 예. 나온 거 있고 알죠? 그거 알잖아요. 우리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예. 이것도 금액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네. 들어간 게 있고 나온 게 있고 맞아야 돼요. 대표가 맞아야 그렇죠. 되는데. 딱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맞는다라고 한다면 엉뚱한 데서 엉뚱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네. 엉뚱한 돈이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과 갖다가 정말로 뭐 자선 활동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항상 대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그런 뭐랄까 지불할 돈이 있는 사람이 공직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낙구마대 도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김민석 아들 스펙 쌓아주는 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럼 자식을 위해서 증여 상속세 더불어민주당이 낮춰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끝으로 이것도 하나 붙이셨네요. 사랑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네. 증여세 상속세 낮춘다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도 네. 그 쓸데없는 얘기들 좀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재원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낮추라는 얘기입니까? 재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그런 건 있어요. 예컨대 상속세나 증여세 이것 때문에 뭐냐면 그 경영권 방어 있잖아요. 경영권 방어가 안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 사실 상속에 의해서 불평등 벌어지는 것은 이건 사실은 자본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본건적인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데 꽂히면 안 했으면 좋겠고 일반 국민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어차피 상속세 고민하고 증여세 고민하는 분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분들이에요. 너무 지장 없어서 그게 문제인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르는 거잖아요. 감당하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핵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기업가 같은 경우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낼 경우에 경영권 방어가 안 될 경우, 그럴 경우 그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그 다음 세금을 한번 깎아주면은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좌우를 넘어가지고, 그런 식의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정부 또 민주당 가장 지금 초점이 맞춰진 것은 국내 정치는 3대 특검입니다. 예. 다 통과됐습니다. 예. 자, 특별 검사까지 다 지명이 됐고 20일 내로 이제 출범이 될 텐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정 정국인데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발끈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어차피 정권 바뀌게 되면 사정 정국은 한번 오게 마련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빠르게 짧게 굵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120명 특검은 좀 과도하거든요. 60명에다가 30명이고 30명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안들 보게 되면 이게 특검할 사안인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최상병 특검도 사실은 그게 크게 효과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은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지만 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별로 나올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그다음에 사안 자체도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대통령 만나기 전이잖아요. 10년도 더 된 일이고 예. 대통령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그걸로 기소된 사람들도 그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많이 연루된 사람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받은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소를 못했던 건데 이걸 갖다 계속 기소하라 그러니까 결국 꾸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안 자체도 경미하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명태균 쪽인데 예. 내가 계속 얘기하지 명태균은 이건 뭐 없다 별로.
뭐 떠들긴 떠드는데 무슨 이렇게 크게 딱 그 뭐랄까 스모킹건 같은 게 나오지 않았던 사안이고 이런 사안인 것 같고 내란죄 같은 경우 뭐 할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란죄 같은 경우 이미 대통령이 뭘로 돼 있습니까? 이미 그걸로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인데 그 내란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미. 예.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 나머지는 바로 뭐냐면 내란에 뭐랄까 가담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람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란이다라는 게 아니 계엄령을 내리는 것 같다가 내각이 알았어요? 내각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거든. 당이 알았어요? 당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는 일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게 우리가 물론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태도가 그렇게 티미했느냐. 예. 국무위원들은 그럼 한두 사람이라도 말이죠. 옷 벗고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나와서 대통령이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다. 폭로하고 말이야. 자리 박차고 나보다든지. 당에서도 말이죠. 화끈하게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계엄해제 의결하고 말이야.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윤리적으로 정치 도의적으로 비난할 사안이지 이게 법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 이건 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실상 정치적 공격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가 있는 거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뭐냐면 해명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 그때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추경호가 뭐 했습니까? 굳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당으로 오라 그랬고 자기는 그때 국회에 있었거든요. 왜 당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대통령하고 또 뭐 전화도 좀 하고 라고 했으니까 혹시 계엄 해제 의결을 갖다 방해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은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법적으로 늘긴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거예요. 애매모호했겠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거기서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린 건데 그게 과연 계엄해제 의결을 갖다 방해하려고 한 거냐. 이걸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사안은 아닌데 아마도 근데 수사가 진행되면은 국힘에서 친윤 의원들이 상당히 떨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조사는 받으러 가야 되고 예. 그다음에 진상은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정치 보복이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수사는 뭡니까?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국민이 이미 이렇게 저항하고 반발하는 이유는 자칫 뭔가가 밝혀졌을 때 또 이게 워낙 대규모로 강도 높게 특검이 진행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당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저는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건 이제 뭐 일부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럴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대표가 뭘 했어요? 그 당의 당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의 당대표가 뭐 했습니까? 의원들 끌고 뭐 했어요?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런 당이 어떻게 위헌정당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런 식의 공세를 펼칠 수는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세를 펼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내가 볼 땐 그다지 뭐랄까 현실성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강성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근데 당 지도부는 조금 자제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정당을 해산한다는 건 그거는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진보당 해산을 했는데 예. 그게 합법 판정을 받긴 했는데 독일에서도 실제로 카페데라가 독일공산당 해산시켰다 나중에 50년 후에 사과했거든요. 그렇게 왜냐하면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을 해산한다는 건 유권자들의 표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법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이걸 갖다가 조그만 진보 정당과 같은 그래도 걔네들은 또 이상한 짓이라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그것도 아닌 이런 정당을 갖다가 한다? 그건 내가 볼 땐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나가지 말게끔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거. 아하. 국힘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김용태라든지 또는 친한계 같은 경우에 예. 어떤 거냐면 빨리 사과를 해야 된다 우리가 계엄의 강을 건너야 된다 탄핵의 강을 빨리 건너야 된다 이거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저쪽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약간 양쪽에서 부풀려가지고 조금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 현실적 가능성은 없어요. 예. 교수님 여하튼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이 특검이 겨냥하는 것은 주로 국민의힘에서도 친윤계 쪽일 것이다. 그렇다면
친한계는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친한계에서 실제로 또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들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박정하 의원인가 뭐라 그랬냐면 특검 최대한 신속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죄를 정리하고 넣어야 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자기 동료 의원들인데 아하. 계파가 다르다 그래서 이걸 비싸먹어가지고 이렇게 공격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어차피 될 거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갈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 말을 보탤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뭐 지금 견해는 다른다 하더라도 어떤 한 당에 있고 결국은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설득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식의 언급이 과연 발언이 그 사람들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뜻인데 올바른 뜻을 주장하는 건 좋은데 그 뜻을 또한 관철시키고 설득하려는 현실적인 방안도 찾아야 되거든요. 라고 해서 저는 이런 괜히 그 친한계 사람들이 여기다 말 보태는 건 별로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극심한 분란으로도 갈 수 있고 밖에서 봐도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고. 아하. 알겠습니다. 물론 내부에서는 답답하겠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말을 보탤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께서 굳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굳이 그럴 이유는 없을 것이다. 지지자들이 지금 얘기해 주면 더 좋지. 예. 지지자들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자, 3개 특검입니다.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 자, 그중에서도 김건희 특검이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소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부부가 소환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극심한 우울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특검에 대한 부담감 이 부분이 병원 입원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특검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상황 전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거라고 네. 봐요. 자기 자신의 책임이 상당히 크잖아요.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또 딱히 자기를 겨냥한 특검에 대한 부담감뿐 아니라 이 지금 뭐 탄핵, 그다음 계엄 탄핵으로 이어진 이 모든 파국에서 자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들을 아마 본인이 알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도 그러니까 계엄 이전에도 몇 번 쓰러졌다라고 했거든요. 그 공세 때문에 몇 번 쓰러졌다는 얘기도 좀 들었고 스트레스가 아마 극심할 겁니다. 공포감도 엄청나게 강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울증에 걸렸고 그래서 아산병원인가 거기 갔을 때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의사가 입원 치료를 권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 마다하고 다시 귀가했다가 귀가한 상태 속에서 좀 상태가 좀 악화가 돼가지고 예. 다시 지금 입원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이걸 가지고 또 뭐 수사를 안 받기 위한 뭐니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극심한 우울증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될 합당한 이유는 있을 텐데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환이 좀 늦춰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소환이 늦춰질 것도 없는 게 지금 특검 아직 뜨지도 않았잖아요. 구성되는데 시간 한참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환 조사 하겠죠. 그걸 봐주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자, 또 한편으로는 이번 이야기는 구치소로 갑니다.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가 되겠죠.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명령만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사면 청구서입니다. 이재명 전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지금 쌈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징역 7년 6개월인가 9개월인가 확정심을 받고 수감 중에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SNS에 억울하다 풀어달라라는 의미의 글을 남겼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각에서는 7월 17일 재헌절 특사를 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영수증 내미는 거죠. 이게 보통 이게 뭐냐면 형기의 3분의 2 법무부 기준에 따른 형기의 3분의 2인가를 지나야지 그 다음에 수용 태도가 좋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사면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확정 판결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앉아가지고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링크를 걸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링크를 걸어가지고 자기 사면 운동하는 사람들 링크를 걸어가지고 도와달라. 이건 바로 뭐냐면 정권에다 바로 영수증 내민 거예요. 하면 10입니까? 쉬운 거죠. 한마디로 나 사면 안 해주면 너 재미없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한테 가장 걸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일 거라는 겁니다. 예. 한번 보세요. 이게 좀 골치 아플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 몰랐거든. 그래서 한 몇 년 살고 딱 예. 몇 년 살고 좀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내년쯤 요청할 줄 알았더니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도 아니고 언제쯤 하여튼 예.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죗값을 좀 치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대통령 되니까 쫙 내민 거거든요. 이걸 딱 보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너 대신 감옥 갔잖아. 그렇잖아. 그다음에 내가 한번 다 불려고 했다가 한번 그 부인이 막 난리 바가지 쳐가지고 예.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너를 지켜줬지 않았냐. 그렇다면 너도 나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재헌절이 있네 마침.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걸 갖다 만약에 사면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박할 거야? 이 협박이 되거든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사면을 딱 해주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봐라 맞잖아. 아하. 봐라 공범이잖아. 공범이니까 네가 사면해 주는 거지. 저런 잡범을 네가 왜 사면해 줘? 예.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약간 딜레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너무 빨리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화영이 굉장히 다급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한마디로 이거 협박이에요. 뭐 대통령 됐지? 파. 내가 대신 감옥 간 거야. 너 내는 대신. 다 알고 있다. 나 다 알고 있어. 나 어떡할 거야? 딱 얘기한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네요. 예. 아니 사면 해달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밖에서 뭐 사면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예. 자기를 마지못해가지고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쥐가 앉혀가지고 그냥 그것도 그냥 딱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그냥 예.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협박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협박이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교수님 말씀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뭘 알고 있을까 궁금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심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면 난 모른다라고 했거든. 부지사가 지가 말해 내직인 찍어가지고 한 거야. 라고 하면은 뭡니까? 부지사를 사면할 이유가 더 없는 거지.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더 없는 거지. 왜? 자기가 모르게 자기 짓을 하고 자기를 갖다 위기에 몰아넣었으니까. 그게 이래놨는데 예. 지금 이거 어떻게? 요게 이제 남은 거죠. 아마 두고두고 골치 아플 겁니다. 왜냐? 이거 딱 걸리게 되면 이미 확정 판결이 났거든요. 모든 사실은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자기 직인이 찍혀 있는데. 자기 직인이 찍혀 있고 그다음 보고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만 바꾼 거잖아요. 지금 예. 진술만 반복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어떻게 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이제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조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쪽에서는 계륵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국은 왜냐하면 이쪽에 예. 친명 세력의 잠재적 경쟁자예요. 그러니까요.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조국신당 의원들은 지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었지 않냐 이런 어떤 주장을 또 펼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실제로 조국 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린 거 보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사면 대상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것은 사면을 명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상당히 지금 뭐 러브레터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네가 알아서 해라. 같은 말인데 다르잖아 이화영하고. 원래 네가 하는 근데 이것도 사실 같은 말이거든. 나 풀어달라는 얘기잖아. 예. 그렇죠? 근데 뭐 풀어달라고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 지금. 한 사람은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런 거. 한 사람은 주군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저쪽에서는 그 사면의 실리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사태 이거 풀어주면 국민들한테 욕만 먹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욕만 먹는데 왜 풀어줘?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사실은 당세가 형편없거든요. 그 당세가 뭐 얼마 나오지도 않거든요. 걔들이 무슨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의원자리 나눠줬잖아. 예. 그쯤 됐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뭐 이런 거. 뭐 자기들이 나눠준 건 아니겠지만 물론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같이 이해관계를 갖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을 갖다 비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질적인 부분을 비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면의 신뢰가 별로 없는 데다가 또 한편으로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조국을 딱 풀어주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강력한 뭐가 돼요? 네. 대항마가 되거든요. 친명 세력에. 이 사람들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인데 앞으로 역학계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예. 이기 때문에 쉽게 풀어주지 못할 것 같고 사면 문제는 뭐 나중에 이제 그런 그 당내 역학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다음에 당의 이제 친명 세력들이 나중에 이제 세력이 어떻게 구축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현재로서는 풀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검찰 이야기로 가봅니다. 지금 검찰이라는 이름이 이제 없어지게 될까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재명 정부는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정말 이게 국민들을 위한 검찰 개혁일까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소청이 뭐 하는 곳인지, 예. 중수청이 뭐 하는 곳인지, 또 국가수사위원회는 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야 되는지, 국가수사위원회는 왜 있어야 되는 건지요, 교수님? 예. 요게 내가 좀 뭐랄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이 검찰 개혁이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 물 건너갔다는 건 이미 끝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 자체를 없애는 게 목적이거든요. 검찰 자체를 갖다 없애기 때문에 사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 있겠죠. 예. 판사들 중에서 나쁜 사람이 있겠고, 정치인들 중에서 나쁜 놈들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이란 제도 자체를 갖다 완전히 악마화해가지고 없애려고 든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공격이 되는 거고, 근데 검찰이 뭐냐면 준사법기관이거든요. 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은 비록 사법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사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는 기관이다는 예. 얘기잖아요. 근데 준사법기관을 갖다 공격을 해버리니까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5대 범죄, 6대 범죄, 그다음에 못 따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공수처 있고, 공수처도 있네요. 거기다 또 국가수사위원회가 있고 뭐 중수청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나 복잡해졌다라는 겁니다. 예. 이 모든 게 결국 견하는 건 뭐냐면 검찰을 없애겠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손해는 누가 보느냐? 일반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지금도 그 형사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 민사 사건이 98에서 99%래요. 대부분 우리. 예. 그 경찰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하는데 경찰 단계에서 끝나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경찰이 쉽게 말하면 판사가 되는 거예요. 판사가 돼가지고 덮을 수가 있어 사건을. 예. 실제로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어떤 경찰관이, 그것도 높은 놈도 아니에요. 경위가 예. 2억을 받은 거 아니야. 사건 덮어주는 거로. 근데 걔가 했던 말을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야,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지 않냐? 야. 내가 아마도 검사보다 나을 거야. 야, 불기소를 쉽게 말하면 기소 불기소가 누가 결정하냐면 일개 경위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해주고 2억을 받았어요. 그럼 서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검찰에서 다시 한번 봐. 예. 너희도 한번 다시 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사건이 증발돼 버려요. 그럼 우리들은 뭐냐라는 거. 나머지 90% 사건, 이게 일반 민사 뭡니까? 일반적으로 민생 사건들이 예. 사라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도 뭐게 되냐면 그 수사에서 기소까지 이르는 기간 있잖아요. 이게 1.5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5배가 늘어났다는 거 그만큼 지연된 정의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난 기간 동안에 증거인멸은 또 얼마나 많이 될 것이며 등등등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국민한테 돌아가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수사 독립성을 위한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검사를 없애잖아요. 검사가 준사법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딱 내가 외압에 의해서 잘리잖아요. 그럼 나가서 뭐 하면 돼 그냥. 변호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경찰 그거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죠. 행정부 소속이에요. 경찰들이 얼마나 지금 보세요. 지들끼리 그냥 썩어가지고 돈 받고 말이야 무마해주고. 아니 세상에 사건이 딱 들어왔는데 사건이 접수됐는데 옛날에는 이게 검찰에서 딱 봐가지고 검찰에서 판단하잖아요. 기소할 때는. 이걸 갖다 경찰단에서 판단하고 경위가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을 겁니까? 근데 얘네들이 또 뭡니까? 위에다 얘기할 수 있어요? 몬타죠. 경찰은 딱 잘린 뭐예요? 5%죠. 그냥 5%인 거예요. 예. 끝나는 겁니다, 인생에. 그러니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수처도 뻔한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 위원회. 이거는 또 국무총리 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수사를 갖다가 이 기관에서 다 한다라는 건데라고 한다면 권력을 향한 수사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애초에 불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뭔 짓을 한다 하더라도 법의 처벌을 안 받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두 가지 문제고 지금 이거 내가 도표를 갖다 나중에 아마 방송을 좀 하세요. 이거 예.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다. 요게 기존에 아주 간단하죠. 기존 조직. 네, 이게 김혜원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분이 지금 올린 거거든요. 예. 옛날에 이렇게 간단하죠. 지금 사건 처리가 이래요. 플로우 차트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거의 한 5배는 늘어난 그런 모양새네요. 그러면 사건이 미록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하. 그래서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왼쪽 하단에 간단한 저 수사 절차가 오른쪽에 마치 피라미드처럼 꼬이고 꼬여 있는 그런 그물망의 형태로 더 복잡해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그렇죠. 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아주 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글을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방송으로 한번 화면으로 한번 내보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예.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럼 아이고. 왜 이렇게 됐느냐? 간단하거든요. 검찰로 하여금 우리를 수사를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수사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정치계 민주당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잘 보세요. 99%는 일반 국민이잖아요. 네. 얘들 사건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을 위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이렇게 왜곡시켜 놓은 겁니다.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익과 공익이 이제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짓이죠. 예. 그래서 이미 검찰개혁은 지난번만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사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실패했으면 접으면 되는데 접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고 아예 검찰청 자체를 없애겠다는 목표 하나만 남은 겁니다. 그럼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여러분 일반 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검찰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90% 아무도 불편하지 않아요. 만날 일도 없죠. 만날 일도 없어요. 그럼 누가 불편해요? 1, 2% 자기들이 불편한 겁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그렇게 꼬아놓은 거거든요. 황당한 거죠. 예. 그걸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사법부까지 이제 손을 보려고 하는데 요번에도 그 민변 출신의 그 대법관 그분이 이제 비판을 했더라고요. 아주 이례적으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재편 지연되고 이런 것들은 1심, 2심 법원을 강화해야지. 예. 왜 대법원을 강화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을 강화하는 거. 대법관인가? 그러니까 그 대법원을 강화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30명 만나가지고 우리 사람들 채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것도 이재명의 쉽게 말하면 임기 후 관리.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익과 공익이 이제 딱 빗나가는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되게 이제 정권의 약점, 지금은 열심히 밀어붙이지만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발생할 거고 그게 이제 사실 정권을 위태롭게 만드는 아마 폭약이 될 거예요. 지뢰가 될 겁니다. 예. 근데 저 사람들은 근데 그걸 안 할 수가 없거든. 계속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수사는 안 받으면 안 되거든. 요번에 저기도 보세요. 김민석이도 보세요. 아니 자기 뭡니까 DJ 정권에서 DJ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수사한 걸 가지고 뭐 검찰이 표적 수사를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뭡니까 그 법원에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아직 자기는 억울하다 뭐 이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뻔뻔함들이 제도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